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글을 왜 써야 되는 거고 글쓰기를 왜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예를 들면 회사에서 오늘 윗분한테 깨졌다. 근데 이제 기분 나쁘죠.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최 대표님은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책방 마님이라고 불리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장르 불문하고 많은 책을 그럼- 또 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주변에서 그래도 책방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분이 추천해 주시는 책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선 물어보죠. 요새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선 맞춤형으로. 혹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관심사와 고민에 따라서. 결부해서. 네. 어, 왜냐하면 책하고 친해지는 거리를 좁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재미있거나 아니면 읽었더니 이거 유익했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라고 되묻는 것은 그 접점을 찾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좋았는데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저하고 좀 가까운 분들 같으면 이 사람의 평소 관심사하고 제가 추천하려는 책이 좀 다르더라도 네. 뭐 강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물어봐요. 상대방의 관심이 뭔지, 네. 또 혹은 뭐 요즘에 어떤 고민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과의 접점을 먼저 네. 찾아주는 거고,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누구에게는 또 어렵고 안 아닐 좋은 수도 책일 있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맞춤형으로 가야 네. 된다. 그 대표님은 관심사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책방에 책도 종류별로 있죠. 근데,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도 나중에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려고. 책을 그러면 선정을 하실 때도 네. 최 대표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자의 지명도, 네. 또 얼마나 팔렸느냐, 아하. 또 그게 대중에게 인기의 척도도 될 수 있고,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인데 네.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이제 뭐 그것도 고려 안 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질문 그리고 인사이트가 있느냐 그 책에, 이제 이거를 보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 책방 얘기를 잠깐 하면, 네. 제가 벌써 만 5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그 멤버십 독서 구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북클럽인데. 네. 그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권 책을 선정을 해서, 제가 그 책을 왜 골랐고 어떤 면에서 읽어볼 만한지를 적은 책방마님의 편지랑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누굴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 책을 선정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의 중요한 기준이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게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책에서 저자가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애초에 책이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저자에게 먼저 질문이 있었을 거다. 이건 뭐지? 이건 왜 그런 거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자가 그 질문을 품고 뭐 짧게는 몇 달, 길면 몇 년씩 천착한 끝에 어떤 생각에 도달한 것, 네. 그것을 적은 게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만나는 거, 혹은 그 책을 잘 읽는 길 중에 하나는 저자가 그 책에다가 던져놓고 있는 질문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그 책이.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인사이트가 있느냐. 그 두 가지 기준을 이제 가지고, 뭐 어떨 땐 소설일 때도 있고, 뭐 과학책일 때도 있고, 경제 경영서일 때도 있고, 그 장르는 불문, 골고루. 이제 그런 기준으로 책을 고르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어떤 질문에서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까 네, 네. 또 생각을 해보고, 어떤 네. 인사이트, 어떤 통찰력을 과연 그럼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가도 네, 네.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다 충족을 한 건가요?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라는 책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고 크지 않아요. 예. 근데 내용은 가볍지 않은데 저는 특히 그 질문 중에서도 어떻게라는 질문에 응하는 책보다 네. 근데 그거는 뭐죠? 과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왜 그걸 해야 하는지에 천착하는 책이 좋아요. 그래서 흔히 글 쓰는 책, 글쓰기 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방법을 얘기하는 책들이 많고 예. 또 그런 책을 기대하실 법해요. 네. 근데 이 책은 사실 그런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간 그렇더라고요. 있고, 네. 예, 그보다는 안 그래도 바쁜데, 그런 와중에 글을 왜 써야 되는 거고, 글쓰기를 왜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 걸 깊이 천착한 책이어서 우선은 저는 좋았고, 또 한편 제가 이제, 어떻게보다는 그게 뭐야, 왜 그런 거야, 무엇이야, 를 좋아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그게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니어서 네. 어떻게라는 보다 깊은 방법, 새로운 방법은 어떻게로 직접 내달릴 때보다는 이건 뭐지? 라고 의미나 정의를 다시 돌아볼 때 거기서 새로운 방법이 찾아질 때가 많더라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주제에 관해서 저자는 주로 글쓰기가 뭐고 우리가 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도대체 글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시간은 나에게 뭘 돌려주는지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네. 읽다 보면 쓰고 싶어지고 꾸준히 하고 싶어지고 이제 이런 게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같이 성격 급하고 뭔가 이제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이 책을 딱 보면은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딱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죠. 네. 아, 이 글을 어떻게 쓰라는 거야. 근데 글을 왜 써야 하는지를 네. 알려주고 그 책을 읽다 보면 아, 나도 글을 좀 써봐야겠다.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제가 요 얘기를 평소에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라 네. 조금 더 말씀을 예. 드려도 될까요? 그 작년 말에 왜 한창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네네네. 있었죠. 거기에 극 중에 그 주인공의 고모로 등장을 했던 네. 그분이 성함이 뭐였더라? 여배우? 아무튼 고모. 네, 고모. 주인공의 거기서 고모. 진화영 이렇게 얘기를 네. 다 했대요. 하여튼. 뭐 결론만 말씀 안 해주시면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분도 책을 썼어요. 동료 그 연기자들을 18분을 인터뷰를 해서 아, 극 중에서요? 아니면 아니 그 실제로 배우분이 실제로? 배우가 네. 그래서 배우가 배우안가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을 냈고 네. 저희 책방에 저자로 오셔서 북토크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얘기하고 간 게 이분이 연기자란 뭐고 배우란 뭐고 연기를 왜 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계속 왜와 무엇을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는 그 두 가지하고 연결이 돼 있을 때가 많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절대 공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연기가 뭐지? 라는 질문에 네. A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재현하는 거야 라는 정의를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작가가 쓴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야 라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하우투는 그 정의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죠. 세상을 잘 재현하는 거야 라는 사람은 관찰을 열심히 할 거고 작가의 의도를 잘 살리는 거야 라는 정의를 연기에 대해서 가진 사람은 작가는 왜 이야기를 썼지를 분석을 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왜와 무엇, 그러니까 why, what이 얼핏 보면 방법론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뿌리에서는 만나게 되고 그때 잘 만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거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와는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네.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네. 왜라는 물음부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해 주신 게 작가가 어떤 질문으로 책을 네, 쓰기 시작했느냐도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하더라고. 네. 그러면 어떤 작가가 어떤 질문으로 책을 쓰게 됐는지 정지우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이분 남자분이시고 네. 근데 문학과 철학을 전공한 작가이자
또 변호사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독특한 이력의 네. 소유자인데 정지우 작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이분이 대학과 대학원 시절에 문학, 철학을 공부를 하고,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계속 글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출간이 이루어졌고,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벌써 책을 한 10권 가까이 단독 저서로 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이제 생계로서의 직업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로스쿨을 갔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경험, 독특한 이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작가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한 이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저한테 오래 남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전업 작가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네. 그리고 또 뭐 계속 읽힐 만한 이제 작품을 써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런 제안을 해요. 자기 존재의 일부를 작가로 가져가는 것을 제안한다. 존재의 일부를 작가로 가져가는 걸 제안한다. 네. 어떤 뜻일까요? 아, 금방 안 오세요? 그러니까 네. 한 부분은 항상 글을 글을 쓰면서 쓴다. 네. 살아라. 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과연 누가 작가냐? 네. 이 질문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양반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쓰는 사람일 네. 것.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글을 기다리고 읽어주는 독자가 있을 것. 네. 그러니까 유명하거나 이런 거는 좀 부차적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의하는 작가에 부합하려면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생을 계속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아이도 키워야 되고. 돈 벌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작가가 아닌 게 아니고. 예. 그러나 글을 쓰고자 하는 열망은 놓치지 말고 자기의 존재의 일부는 계속 작가로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글을 쓰는 것. 그래서 이제 이분을 또 추천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분 페이스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일 본인도 1년을 살면서 그렇게 글을 쓰지 않은 날이 며칠 되지 않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1년, 2년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 하여튼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보다 더 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 기억이 거의 정확하지 매일 않아요. 글을 쓴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원고지 한 10매 분량이 되는데 그것도 아주 완성도 있는 글을 씁니다. 그걸 매일같이. 일기도 그렇게 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글이 항상 보면 그냥 자신의 감상을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항상 뼈가 있어요. 제가 이분 글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그 글 안에 개념이 명징하게 들어있는 글을 좋아하는데 네. 이분 글이 그래요. 에세이를 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세이가 그냥 감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서를 품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려는 바가, 개념이 항상 뭔가가 명확하고 명징하게 들어있죠. 근데 그런 글을 거의 매일같이 쓴다. 그러니까 본인이야말로 본인이 작가란 이런 존재야 라고 정의한 것에 아주 부합하게 사시는 분 같아요. 매일 글을 쓰고, 어떻게 보면은 겸업 작가도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걸 또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책의 제목은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네. 이건데 작가라는 직업도 그다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들리기도 그만큼 하네요. 좋은 거니까 글 쓴다는 것이.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한번 네. 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책. 정지우 작가가 쓴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머리가 아닌 몸이 하는 것. 글은 머리로 쓰는 건 아닙니까? 근데 머리가 아니라 몸이 하는 것이다. 글을 이제 몸으로 써야 된다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주세요. 저는 이걸 너무나 알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를.
이제 종종 저도 강연을 하는데 네. 강연을 마치면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그 질문 대부분은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노하우가 뭔가요? 근데 그 노하우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그건 이거예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뭐 뚝딱 되는 게 그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음식을 할 적에 레시피로 뭐 간장 몇 스푼에 뭐 식초를 어떻게 넣고 하면 그 맛이 대충 나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것이 아니고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모든 노하우라든가 지혜라든가 통찰이라든가 혹은 어려울 때 뭘 뛰어넘는다든가 이거는 자기가 몸으로 그렇게 내야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들어오는 거는 정보 상태인 거죠. 네. 근데 그 정보를 내 몸으로 들여서 내가 직접 해보면서 아 이건 이런 거구나를 거치지 않으면 그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글은 시작은 머리일 거예요. 네. 아 나 이거 오늘 쓰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한두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써야죠. 그러니까 체득이 되어 있고 네, 내 삶에서 그렇죠. 내 습관에서 나오는 것들 뭔가 저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쭉 줄기와 잎 꽃으로 피어나듯이 다음의 키워드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네. 저는 작가가 하는 얘기를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들이지 않은 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거기까지 가지 않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해서 그치려는 걸까? 이제 제 언어로 이게 지름길에 덫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지름길을 구하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1시간 걸려서 할 일을 10분에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가 지름길엔 덫이 있구나. 그건 뭐냐? 시간을 들이지 않은 거는 내 것이 되지 않더라. 그런 면에서 작가가 얘기하는 것도 몸으로 쓰는 거예요. 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글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쓰는 거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요. 그런 경우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머릿속에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네네네. 예전에 제가 광고회사 시절에 이제 아이디어를 네. 캠페인으로 만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번뜩 떠올랐고 이제 제작회의 때 얘기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콘티를 짜요. 네. 그리고 카피도 써요.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부터 뭔가가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의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은 것 같다. 그걸 벼르고, 그러니까 이 벼르다는 게 이제 갈고 닦아서 단어도 좀 바꿔보고 문장도 다시 써보고 이러면서 나중에 됐다가 되는 거지. 여기에 뭐가 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쓰였다?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름길에는 덫이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라는 책을 성공기관 별책 부록을 통해서 읽지 않고 빨리 들으려고 글쓰기 방법 알려주는 거 아니야 하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20분째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붙이잖아요. 네. 가끔 왜 책을 요약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아이러닉하지만 사실은 요약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워요. 아 맞아요. 그죠? 맞아요.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이 책의 핵심이 뭐야? 작가는 뭐라 그랬어? 아,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하기까지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읽고 소화하고 이건가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뚝딱, 아, 작가는요, 글쓰기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책을 소개할 때 주목하는 부분은 내용을 요약하는 일보다 그 책에 관심이 생겨서 책장을 펴보고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읽고 싶은 마음, 네. 또 글 쓰고 싶은 마음. 마음이 들게끔. 또 이 책에도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감은 네. 글쓰기의 기본이다. 글 쓰는데 뭐 미각이나 촉감이나 이게 필요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예를 들면 네. 나는 오늘 슬펐다. 음. 거기는 별로 오감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죠. 예. 근데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 오늘 헤어졌는데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어느 때보다도 두툼했는데 앞으로는 이 두툼한 거를 내가 느끼지 못하게 될 것 같아. 거기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흘렀다. 다르죠? 갑자기 시가 돼버리네요. 그게 바로 이제 오감으로 글을 쓰는. 이기도 하고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작가는 네. 그 과정에서 시선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선이 생긴다. 네. 오늘 나 슬펐어. 이거에는 시선이 없죠. 근데 내가 느낀 이 슬픔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내가 예전에 그 두툼한 손을 잡고 겨울에는 그 손에서 추위를 녹였고 뭐 이런 이제 그 시선들, 경험들, 느낌들 이런 거가 요즘 말로 하면 소환된달까요? 그래서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느 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지 쓰고 싶은지 그래서 그냥 슬펐어 끝. 이거는 글이 되지 않는 게 그 아닐까. 오감이라는 표현이 어떤 내가 사건을 겪었을 때 슬픔을 겪었을 때 그날의 날씨, 바람, 맞아요. 공기의 냄새까지도 기억이 난다라는 그런 추억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것들을 또 글로 옮겨 놓으면은 그렇죠. 그게 한편의 시가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 네. 있는. 그래서 왜 소설가들이 뭐 대뜸 대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날씨 얘기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네, 네, 네. 왜 할까요? 뭔가 감각적인 걸 또. 뭐 깨우는 것도 있겠고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이기도 한 것 같고 그 사람을 거기로 불러들이는 작업이기도 하겠고 뭐 접점을 만들려는 그래서 글이라는 게 이분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이 우리가 보통 쓰는 글이 일기와 다른 것은 이걸 읽어줄 사람을 전제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뭔가 나를 좀 계속해서 나를 불러오는 작업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키워드도 정리해 볼까요? 다음 키워드. 계속 써야 더 중요해지는 것. 계속 써야 한다. 그죠? 이 작가는 거의 뭐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글을 그렇죠. 쓴다라고 네. 했고 일단 이거부터 하나 여쭤보고 가고 싶어요. 글을 왜 써야 할까요? 글을 쓰면 뭐가 좋은 걸까요? 라는 질문부터요. 이분이 저희 책방에 오셔서 이제 북토크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정확한 말은 언어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오늘 윗분한테 깨졌다. 근데 이제 기분 나쁘죠.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글을 쓰다 보면 그 깨져서 기분 나쁜 것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요? 쓰면서 털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우선은 이제 원망과 뭐 화와 이런 게 올라오겠지만 네. 잠시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그럼 우리 부장은 오늘 나를 왜 깼나? 처음에는 화가 나고 아유 나빠 어쩌고저쩌고 쓰다가 네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장이 어저께 나한테 뭘 지시했는데 내가 그거 잊어버렸네. 부터 시작을 해서 네. 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네. 내지는 아까 그때 이거를 시키지 않았어도 좀 더 센스 있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 연차가 이렇게나 됐는데 그걸 놓쳤네. 혹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네. 한번 그래서 반추해 볼 수 있는. 작가가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되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화가 좀 이렇게 걷어지고 채로 걸러진 것처럼 가고 나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다른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막 화가 나고 있지만 야 그래 네가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거 네 친구 입장에서 봐도 네가 화가 날 만할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제 그 뭐 화가 나든 슬프든 혹은 어떤 어려운 일을 겪든 그러면 제가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너 이거 정말 하고 싶어?
그때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게 평상시에는 뭐 바빠서 정신 없어서 그럼요. 그럴 시간도 없고 한데 딱 글을 쓰는 그 순간에는 나를 좀 객관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돌아볼 수도 있고 네.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글쓰기가 네. 어찌 보면 필요하다. 어찌 보면이 아니라 꼭 꼭.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단 글을 쓰면 되는 건가요? 네. 무작정 쓰기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뭐 그래서 많이 이제, 매일 쓰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하실 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 오늘 슬펐어. 이제 이거는 좀 거기서는 좀 더 나갈 길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두툼한 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작가의 언어를 빌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까지의 맥락을 한번 살펴봐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쓰고 있는 글이 괜찮은지 어떤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사람은 뭔가가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잘 포기하지 않아요. 슬럼프도 오지 않죠. 그죠? 그런데 내가 뭘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혹은 이게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알 수 없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이거 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종래는 그만하지 뭐. 그리고 다른 게 이제 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작가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뭐 커뮤니티 혹은 모임들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내가 주저앉고 싶어 할 때 계속 그 이어갈 만한 동력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이건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반대 측면인데 내가 쓴 글이 반응도 좋고 잘 나가기 시작하면 내 글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비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다, 좋은 좋아, 글이네요. 좋아. 예. 뭐 저렇게 반응이 좋은데 내가 뭘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읽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글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한두 명, 두세 명을 주변에 이렇게 두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워낙 그 글쓰기에 대한 의미를 일찍부터 이제 본인이 깨닫고 또 실제로 실천을 하고 이분은 글 쓰는 것 자체가 거의 삶이 된 분이잖아요. 그런 만큼 또 글쓰기를 지도하는 일도 많이 해요. 네.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할 만큼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글 쓰는 시간을 갖고 누군가가 쓴 글에 대해서 진심으로 읽고 코멘트를 해주고 근데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 어떤 동호회. 네. 동호회라고 하면 뭐 이제 낚시, 등산, 뭐 체육활동, 자전거 이런 네. 것만 생각을 했는데 글을 같이 쓰는 것도 커뮤니티. 뭐 독서 토론이 될 수도 실제로 있겠고.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책을 같이 읽는 독서 토론회는 네. 좀 봤는데 글을 쓰는 그런 모임들도 꽤 있어요. 꽤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아직 그 전업 작가라고 할 만하지는 않지만 꽤 오래전부터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 각자가 써온 문장을 읽고 합평회를 한대요. 그게 어떤 작가의 레벨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네. 취미로도. 네. 그래요. 새로운 거 알았네요. 또 하나가 글을 뭐 정지우 작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쓴다고 하는데 네. 뭐 한 번에 많이 쓰는 것보다 사실은 매일매일 쓰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꾸준히 진득하게 하는 것.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성공예감 이래옵니다. 이 오프닝 쓰는 게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건 어찌됐든 간에 매일매일 안 해야 하면 되니까. 사고가 나는 거니까 네. 꼭 해야 되니까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작은 글감이라도 이거를 어떻게 꾸준히 매일매일 쓸 수 있을까? 저는 이 작가가 하고 있는 방식이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SNS를 열심히 하는데 네. 실은 캐릭터로 보면 그렇게 무슨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런 거에 열심일 뿐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SNS의 활용법이 이분에게는 글을 써서 올리고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 읽은 사람들의 후기를 즉각적으로 얻고 그거를 다시 동력으로 삼아서 또 이어가고 이걸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기 사진이 없어요. 아, 다 글로. 글로. 근데 거기에 좋아요가 뭐 수백 개, 어떨 때는 1000개 이상씩 달리고 계속 공유가 되고 그러면 사람은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칭찬이라고 하는 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응하고 있어. 내 글을 누군가가 기다려. 그런 면에서 그 쓰신 글을 SNS에 올리고 그러면 우선은 이제 지인들, 친구들이 좋아.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구나. 이런 그 반응을 얻는 일이 그만두게 하지 못하는 마음의 출발점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최근에 노력 중입니다. 혹시 최 대표님도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몇 개국 달렸나. 아,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그러세요? 대표님도? 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유, 봐요. 역시 그 피드백이 되게 사람을 중요해요. 움직이는 하나의 이제 고래도 욕구. 춤추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공예감 별책 부록도 네.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정지우 작가가 쓴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다음 키워드, 감각의 세계에서 문자를 대하는 일. 감각의 시대에서 문자를 대하는 일. 어찌 보면 그 감각의 시대가 조금 더 가게 되면 자극적인 시대가 또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영상의 시대인데 그렇죠. 영상도 숏폼이라고 해서 더 짧게 또 더 네. 자극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대와도 좀 동떨어질 수도 있겠고 때문에 역설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네. 제가 아까 뭐 나 슬펐어가 아니라 뭐 예. 이제 뭐 누구랑 이런 이제 얘기하고는 또 조금 반대 각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감각에 집중하는 거는 동물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작가는 그렇게 점점 이 세상이 감각을 향해서 치닫는 것을 동물화되고 있어. 그거는 인간을 동물로부터 별로 구분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에게 오는 그 짜릿한 순간적인 감각에 반응하는 꼭 인간이 아니어도 그렇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챕터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앞장에서 한 얘기하고가 저는 연결되는 얘기 같은데 네. 이분의 언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지연과 절제라고 얘기를 해요. 지연과 절제로. 내가 느낀 것을 즉각적으로 쏟아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들을 걸러내고 그러면서 그 핵심의 정수에 가 닿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연이고 그래서 그 걸러낸 것들을 이제 글로 쓰는 거라서 지금 이제 그 진행자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감각의 홍수 속에서 어쩌면 그런 노력들이 휩쓸려 가지 않고 나를 나로서 지켜주는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짜증나는 상황,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상사에게 엄청나게 혼이 나는 날, 분노가 치미는 혹은 그 상황이나 그 날, 또 책에도 나옵니다만 막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글을 써야 한다.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다라기보다 하는 것이 그런 좋다. 것들을 잘 걸러내거나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내가 하는 대로 쫙쫙 풀리고 칭찬받고 행복하고 이럴 때는 사실 고민이 없죠. 그렇죠. 잘 그쵸? 나갈 때는 뭐 네. 점집 찾아갈 일 없죠.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시간보다 꽃길을 걷는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자기의 이상이 실현되기는커녕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이게 맞는지 헤매고 방황하고 슬퍼하고 이런 시간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안 많으신가 보다. 아니 근데 사실 고민이 많고 음. 슬퍼하고 그럴 때 사실 일기장을 이제 꺼내게 펴죠.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걸 왜 이랬을까? 내가 지금 막 좌절하고 있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슬퍼하는데 정말 이것이 나한테 중요했던가?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하고 자신의 정수와 어쩌면 제대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진짜 모습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또 글을 쓰는. 그리고 이제 제가 종종 네. 제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왜 멘토를 찾잖아요. 네. 멘토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멘토를 꼭 사람 선배에게서만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멘토를 그러면 동물한테 구할 수는 없는 아니요. 거고. 네. 글쓰기 자체가 우리가 멘토에게서 기대하는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왜 인간이 무의식이 90%에 의식이 1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얘긴즉 내 안에서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의식하는 게 10%밖에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만난다는 거는 어쩌면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했는데 저 아래쪽에 있는 자기 자신을 불러 올려서 이거였어 하는 순간을 경험한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있을 때 선배를 찾아갑니다. 네. 선배, 저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선배가 뭔데 말해봐. 네. 그럼 고민이 뭐냐면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그 과정이 실은 자신의 고민을 객관화하는 과정이에요.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마음이 한결 정리가 됐어요. 예. 근데 보니까 그 선배가 저한테 그닥 많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네. 그래서 저 안에는 있는데 의식은 10%밖에 못해서 그 안에 있는 줄 채 몰랐던 거. 혹은 머릿속에만 이렇게 넣어두고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채 정리되지 않아서 해법도 찾아지지 않을 때 글을 쓴다는 거는 그것들을 불러 올리는 작업이거든요. 제 말로, 제 언어로 치자면 자기의 고민을 출력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해법은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시작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참을 쓰다 보면 하염없이 나는 A가 문제라고 짐작을 했는데 B였어?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건 실제로 제 경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다고 이제 이런 경험도 있는데 제 예전에 회사 시절에 어떤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고민이 있다고. 네. 그래서 제가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 일단 노트에 하염없이 써봐라. 아. 그리고 시간 제한을 주지 않을 테니까 다 쓰고 나면 다시 와라.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찾아왔어요. 노트를 다 썼어요. 이렇게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덮고 근데 써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배시시 웃고 갔어요. 그럼 됐다. 내가 이거 내가 보려고 써보라 그런 게 아니다. 네. 너가 먼저 네 생각을 정리하고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거는 자기 안에 분명히 있지만 채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 대표님에게 고민을 상담하러 온 후배에게 글을 쓰고 가라. 귀찮아서 그러신 건 아닌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스스로 마주하게 되고 나의 글이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다. 멘토를 정확합니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에요. 네.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90%가 네. 내 멘토가 될 수도 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건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직장인들도 글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네. 거의 대부분 보고서거나 네. 네. PPT 만드는 작업. 근데 어찌 보면 그것도 글은 글입니다. 그렇죠. 혹시 거기에도 감각이라는 것을 넣어야 될지, 그게 필요할지, 감각이라는 걸 또 넣을 수 있을지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사실 감각이라는 게 오감, 이제
좀 전에 제가 동물화라는 얘기도 네. 드렸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대를 인식 감지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의 글쓰기, 보고서, 제안서, PPT 이런 것들은 실은 커뮤니케이션 작업이에요. 네. 그죠? 그 나 혼자 보려고 쓰는 글이 아니죠. 보고를 해서 이제 뭐 결제를 받거나 또는 고객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뭐 계약을 하거나 그렇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상대가 필요한 글쓰기입니다. 특히나 더더욱. 그렇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0년가량 회사 생활을 하면서 후배들이 쓴 거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거잖아요. 네. 보면 자신이 생각한 거를 거기에 쏟아내는데 급급하다. 내가 쓴 것이 네. 상대방에게 우선 공감이나 동의는 둘째치고 내가 발신하고자 하는 대로 듣는 이에게도 수신이 되는가? 나는 A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에게도 A라고 들리는가? 이게 뭐냐면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아니 우리 왜 얘기하다 보면 실컷 한참 지난 다음에 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 그런 일은 왜 일어나냐?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지만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네. 또 뭐 캐릭터가 다르고 네. 좋아하는 게 다르고 싫어하는 게 다르고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언어를 단어를 하나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에 대해서 했던 경험도 다르고 네. 그게 좋았을 수도 있고 나빴을 수도 네. 있고 뉘앙스가 다 달라요. 그렇죠. 때문에 특히나 보고서나 제안서 PPT 같은 거를 쓸 때는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대방의 1번 상대방에게도 발신한 대로 수신이 되느냐? 두 번째, 근데 이거에 공감할까? 설득할까? 를 계속 뒤집어 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안 가고 내가 생각한 걸 그냥 거기다 채워 넣는데 급급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왜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꼭 하는 게 퇴고예요. 퇴고. 되고. 퇴고는 뭐냐?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한번 쫙 써놓고 예. 내가 독자가 되어서 예, 다시 한번. 예. 뭐 옆집의 아저씨 혹은 어느 대학생의 입장이 돼서 이거를 볼 적에 과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로 들릴 거냐? 혹은 공감할까? 공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고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예. 저는 이제 그 기업에서 특히 PPT 문서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거 가급적 하지 말라 그래요. 쓸데없는 PPT 많이 만들지 마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최종 제출안을 상대가 PPT를 요구를 하면 쓸 수밖에 없겠는데 네. 거기에 담을 내용을 우선은 풀 센텐스로 써라. 왜냐? 아, PPT는 숨기 좋은 방이에요.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많은데 듣는 사람은 그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정교하게 정치하게 쓰려면 우선은 내가 하려는 얘기를 문장으로 다 써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PPT를 만들 때는 우선 텍스트 작업을 먼저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쓰고 그거를 요약한 것들을 PPT로 만들죠.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나 PPT나 내가 가진 것, 내 생각만 쏟아내선 안 되고 공감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사람. 되고 볼 사람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나를 한번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공감이 되도록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뽑아내야 되는 네. 거고. 근데 그 최인하 대표님은 예전에 광고 네. 회사 대기업에 이제 부사장까지 하셨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라이트 네. 글을 네. 쓰셨던 거잖아요. 네. 뭔가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저도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정답을 바라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고 네. 지금까지 들으신 45분을 다 들으시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또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다음 키워드. 고맙다는 말. 고맙다는 말. 우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예, 성공예감 별책부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인하 대표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키워드로
꼽아주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땐 이러지 않았어요. 네. 젊을 때 듣고 싶었던 칭찬은 잘했다, 대단하다 이런 말들에 마음이 더 갔어요. 네. 그런데 어느샌가 이제 이거하고도 통하는데 제가 제 클라이언트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듣고 훨씬 절망했던 것이 아우 되게 성의가 없네. 이런 말이 훨씬 아팠어요. 네. 이제 그런 얘기는 인격이 연결된 말들에 제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 같았고, 그 누구나 그렇겠죠. 근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잘했어. 예. 이런 말이 훨씬 더 저한테는 좋게 들렸어요. 중요했다는 거죠. 네네네. 중요도 중요도가 이제 그런 것처럼 작가도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쩌면 자기 일을 제대로 열심히 잘하는 일과 인생을 잘 사는 것이 결코 별개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이분에게는 더군다나 글을 쓴다는 것이 자기 존재의 일부이기도 하고 이분의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일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했던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 닿아서 작가님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혹은 위로가 됐어요. 공감이 됐어요. 혹은 중요한 지혜를 얻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아, 내가 잘 쓰이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고 저 또한 경험을 하는데 제가 이제 7년 전에 책방을 열었을 때 네. 저한테 책방에 오신 분들이 주인이세요? 근데 그럼 제 손을 잡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책방에 하고 싶어서 했는데 왜 감사하지? 네. 근데 그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런 책방을 해서 돈이 될 리가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근데 좋은 거예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굉장히 고맙다고 느끼는 것인데 그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아, 내가 앞으로 살면서 듣고 싶은 말들이 이런 거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시간을 써서 노력을 해서 한 것들에 대해서 야, 너 잘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나도 굉장히 좋구나.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구나. 누군가에게 닿은 거잖아요. 제가 한 어떤 것이. 작가가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글쓰기를 연대하는 일, 누군가와 얼굴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이 글을 쓰는 당신은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작가는 하죠. 잘했다는 그냥 칭찬에 끝날 수도 있지만 네. 고맙다라는 거는 나와 또 교감이 연결이 되고. 되는 거기도 하고요. 네. 다음 키워드도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통념을 넘어서기. 통념. 이게 일단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그 장애물 중에 하나로 네. 통념을 꼽아주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시작점을 통념의 반대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작가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아주 그 스마트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쓰는 것도 그런 게 많이 있었구나를 깨달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쓴 글 중에 회사원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네. 당신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회사 일을 해주는 것인가? 우리는 회사 일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통념이죠. 네. 그렇다면 당신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도 회사의 시간인가? 그럼 이제 생각이 거기서부터 돌아가기 그렇지. 시작하죠. 예. 쓸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쓰고는 싶은데 나도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무슨 내용을 어디서부터 써야 되지? 라고 할 적에 제일 좋은 출발점이 그러면 사람들이 they say 라고 다들 생각은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껍질을 하나씩 이렇게 벗겨보니까 아, 꼭 그런 건 아니잖아. 네. 라고 하는 점을 하나 포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당신의 생각을 쭉 풀어나가 보라. 저는 출발지로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의 생각, 기존의 틀에 바깥에서.
얽매여 있지 말고 네. 그 바깥으로 나와라. 네, 네. 그렇게 하면은 글 쓸 거리들도 많아지고 생각도 다양해지고. 혹시 그 글 쓰는 분들은 뭐 요즘은 뭐 SNS는 뭐 짧은 글자들도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이게 뭐 내가 멋진 글을 썼답시고 딱 올렸는데 누가 막 평가할까 봐. 네. 사람들이 나 글 잘 썼다는 칭찬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까 봐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걱정이 오면 걱정해야죠, 뭐. 그냥 걱정은 걱정대로. 하는데 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글쓰기 모임 같은 글 쓰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 같은 거 네. 솔직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SNS에서 이제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글을 읽고 좋아요, 위로받았어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네. 좋은데 실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내 거를 좋다라고 얘기해 줄 때가 훨씬 마음이 푸근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안전지대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그 글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 근데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한켠에 두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핵심 구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심쿵 한방.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존재의 한 측면으로 작가를 지니길 권유하고 싶다. 글 쓰는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병들지 않을 것이다. 그 백지 안에는 나와 당신이 그리고 세계가 있다. 맥락이 쭉 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 책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라는 책을 어떤 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누구라도인데요. 네. 한 번도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라면 처음으로 글쓰기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나도 한번 써보고 싶어 하는 동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글을 쓰고 싶은데 주저앉았거나 망설이거나 중단했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작가는 계속해서 그 연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글 쓰는 모임을 같이 만들어서 계속 해나갈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는 존재의 한 측면으로 작가를 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저는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누구라도 네.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작가를 내 안에 지녀라. 나도 이미 네. 작가일 수도 있다. 있고. 네.